배 많이 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 회장님의 전 재산 강민우님께 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 앞입니다. 새벽 6시 좁은 골목을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 10대가 가득 메우며 일렬로 멈춰 섰어요. 골목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고 이른 아침 산책 나온 노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양복을 갖춰 입은 변호사 5명이 차에서 내려 비좁은 계단을 따라 옥탑방으로 올라갔어요. 맨 앞에 60대 변호사가 녹슨 철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의 26살 청년 강민우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민우는 자신을 향해 일제히 무릎 꿇는 5명의 변호사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내 펼쳤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뜨거운 국물이 계단에 쏟아졌어요. 도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5조 원 기업의 변호사들이 옥탑방 앞에 무릎을 꿇은 걸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이 찾아가길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어느 날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한남동 2000평 대저택의 거실입니다. 샹들리에 아래 놓인 대리석 식탁에는 스테이크와 랍스터, 와인이 차려져 있었어요. 78세의 최무성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장남 최태산이 자리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차녀 최미선, 왼쪽에는 막내 최준호가 앉아 각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최 회장은 평소와 달리 수저를 들다가 손을 떨며 테이블에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랑. 은수저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최태산이 짜증난 표정으로 아버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최 회장은 대답 대신 국그릇을 들다가 손을 놓쳐 국물을 쏟았어요. 뜨거운 미역국이 하얀 식탁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최미선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막내 최준호는 식사를 빨리 마치려는 듯 스테이크를 서둘러 잘라 먹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얼마나 참는지 두고 보자. 최 회장이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고 손으로 직접 스테이크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소스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양복 소매에 얼룩이 묻었습니다. 최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최 회장은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최미선이 포크를 내려놓고 휴대폰 화면을 껐어요. 오빠, 아버지가 요즘 계속 이러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최태산이 배를 눌러 집사를 불렀습니다. 60대의 집사 유 씨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을 방으로 모셔드려. 식사는 그만하시게. 유 집사가 최 회장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최 회장은 순순히 따라 나서며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거실 문이 닫히자 최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아버지가 정말 이상하신 것 같아요.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최태산이 와인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야겠어. 내일 당장 서울대병원 예약 넣어. 사흘 후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료실입니다. 최 회장은 하얀 가운을 입고 MRI 촬영실에서 나왔어요. 복도 대기실에서 최태산이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진료실에서 50대 담당 의사가 뇌스캔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어요. 보호자분,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해마 영역의 위축이 관찰됩니다. 최태산이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초기 치매 증상이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요. 의사가 처방전을 프린트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2주 후에 다시 오셔서 인지검사를 받으세요. 진료실 밖 복도, 최태산은 핸드폰을 꺼내 최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 저편 벤치에 앉은 최 회장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의사 연기도 제법인데 얼마나 효자 노릇할지 보자. 그날 저녁 8시 한남동 대저택 회장 집무실입니다. 최태산, 최미선, 최준호 세 남매가 소파에 둘러앉았어요. 최태산이 병원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초기 치매래. 점점 더 심해질 거야. 최미선이 다리를 꼬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어쩌게? 우리가 돌볼 수도 없잖아. 최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시는 건 어때요? 최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낫겠어. 우리가 매일 챙길 수도 없고. 최미선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요양병원비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들 텐데 그룹법인 카드로 처리하면 되겠네. 세 남매는 아버지의 건강보다 비용 처리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바로 그때 집무실 옆 서재 문틈으로 최 회장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고 빨간 녹음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역시 한 명도 날 걱정하지 않는구나. 최 회장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욱 패였습니다. 녹음기의 메모리에는 자식들의 냉정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어요. 겨울 어느 날 이른 아침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입니다. 경기도 외곽 국도변 을지 휴게소 주차장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형광등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최태산이 내렸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차를 천천히 이동시켰습니다. 시동을 끄고 최태산은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두꺼운 검은색 패딩을 입은 최 회장이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리세요. 잠깐 쉬었다 가야겠어요. 최태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영하 15도의 새벽 공기가 얼굴을 찔렀어요. 최태산이 아버지를 휴게소 입구 앞 나무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어요. 하얀 입김이 허공에 퍼졌습니다. 최태산은 아버지를 돌아보지도 않고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최태산의 손이 잠시 핸들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벤츠는 천천히 후진하더니 주차장 출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가속 페달을 밟는 최태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차는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가 국도로 사라졌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라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구나. 최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끗희끗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휴게소 주차장에는 화물차 2대가 들어와 멈췄고 운전사들이 하품하며 내렸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국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최 회장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뻣뻣했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어요. 그는 국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승용차들이 쌩쌩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최 회장은 한 발 한 발 묵묵히 걸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이구나. 오후 2시가 되자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늘게 흩날리던 눈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최 회장의 검은 패딩은 순식간에 하얀 눈으로 뒤덮였어요.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국도변에 폐쇄된 주유소가 보였어요. 녹슨 영업 종료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최 회장은 주유소 처마 밑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을 호호 불어보지만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패딩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카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태산이 모두 빼앗아 간 것입니다. 물 한 모금도 살 수 없구나.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 멀리 국도변에 편의점 간판 불빛이 보였어요. GS25라는 초록색 글씨가 눈보라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최 회장은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100m, 50m, 20m,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편의점 입구 앞 3m 지점, 최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그는 눈 쌓인 바닥에 쓰러졌어요. 차가운 눈이 뺨에 닿았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여기서 끝인가? 바로 그때 편의점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파란색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26살 청년 강민우가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아, 저기 사람 쓰러졌어요. 민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편의점 입구 앞 민우가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쌓인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최 회장의 목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약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우가 최 회장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최 회장을 업었어요. 78세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민우가 비틀거리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민우가 소리쳤어요. 그는 최 회장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구석에 있던 난방기를 끌고 왔습니다. 난방기를 최 회장 옆에 틀어놓았어요. 따뜻한 바람이 노인의 얼굴을 향해 불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뒤편문이 열리며 50대 사장 박영철이 나왔어요. 그는 바닥에 누운 노인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밖에 쓰러져 계셨어요. 119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박 사장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최 회장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민우가 최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최 회장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형광등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젊은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최 회장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를 향해 손을 들어 사양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119 안 불러도 돼요. 저 괜찮아요. 박 사장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병원 가보셔야죠.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쓰러지셨잖아요. 최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우가 얼른 그의 등을 받쳐줬어요. 최 회장은 난방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난방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주시면. 민우가 재빨리 냉장고로 달려가 생수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어 최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최 회장은 두 손으로 물병을 받아 벌컥벌컥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시원한 물이 넘어갔습니다. 살았구나. 아직은. 박 사장이 팔짱을 끼고 최 회장을 내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가족분들 연락처 아시나요?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혼란스러웠어요.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야, 그럼 파출소에라도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민우가 최 회장을 바라봤어요. 눈 쌓인 패딩, 얼어붙은 손, 창백한 얼굴. 민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모습이셨는데. 사장님, 일단 할아버지 좀 쉬게 해드리고 밥이라도 먹여드립시다. 내일 아침에 파출소 가도 되잖아요. 박 사장이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그래, 그러는 게 낫겠다. 근데 뭘 드릴 건데? 민우가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내 열었어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알바비로 받은 돈이었어요. 민우는 망설이지 않고 2장을 모두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최 회장이 민우를 올려다봤어요. 청년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쉬기만 해도. 배고프시잖아요. 제가 사드릴게요. 민우가 편의점 진열대로 갔어요. 도시락 코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일 비싼 프리미엄 도시락은 7,800원이었어요. 민우는 5,500원짜리 김치찌개 도시락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하나를 더 집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박 사장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민우야, 내 알바비 다 쓰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내일 또 알바하면 되죠. 민우가 10,000원짜리 2장을 내밀었어요. 박 사장은 한숨을 쉬며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민우는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을 돌렸어요. 띵! 데워진 도시락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민우는 도시락과 컵라면 그리고 일회용 수저를 들고 최 회장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받아들었어요. 흰 쌀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입안에서 녹았어요.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셨습니다. 그 순간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온기구나. 평생 수백억 원짜리 만찬을 먹어왔지만 이렇게 따뜻한 밥은 처음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준 밥이었어요. 민우는 최 회장의 눈물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면 안 돼요. 민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박 사장은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내일 아침 파출소 가봐. 신원 확인하면 가족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을 가족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11시
민우는 편의점 알바를 마쳤습니다. 박 사장이 뒤편에서 나와 오늘 수고했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민우는 최 회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 가실래요? 좁긴 한데.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파출소 가요. 최 회장이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봤어요. 청년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괜찮겠어요? 폐를 끼치는데. 괜찮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을 나와 국도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버스 정류장 투명 칸막이 안에는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최 회장은 나란히 서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나 때문에. 최 회장이 옆에 선 민우를 슬쩍 봤어요. 청년은 파란색 편의점 점퍼만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 두른 낡은 회색 목도리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민우가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최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입을 열려는 순간 민우가 목도리를 풀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하세요. 제가 젊어서 괜찮아요. 민우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최 회장의 목에 둘러줬습니다. 목도리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최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마음을 내 자식들한테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고맙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10분 후 심야버스 7000번이 정류장에 섰습니다. 쉭!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어요. 민우가 교통카드로 요금을 2번 찍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승객이 5명 뿐이었어요. 민우는 최 회장을 맨 뒷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며 덜컹거렸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 불빛, 가로등, 닫힌 가게들. 평생 벤츠와 마이바흐만 타고 다녔지만 이 낡은 버스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앉은 민우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최 회장이 조용히 민우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 쪽으로 기울게 했습니다. 민우는 잠결에 최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편하게 자거라. 고마운 아이야. 30분 후 버스가 관악구 낙성대역 앞에 섰습니다. 민우가 눈을 뜨며 황급히 일어났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졸았네요. 괜찮아요. 내릴 곳이에요?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10분을 걸었어요.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민우가 그중 한 건물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요. 계단이 좁으니까 천천히 올라가세요. 녹슨 철제 계단을 따라 2층을 올랐어요. 옥탑방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우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삐걱.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우가 안으로 들어가며 형광등을 켰어요. 3평 남짓한 비좁은 방이 드러났습니다. 구석에 접힌 이불 한 채, 작은 책상 하나, 옷걸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습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이런 곳에서 이 아이가 살고 있었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우가 구석에서 이불을 꺼내 폈어요. 할아버지, 여기 누우세요.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담요 덮을게요. 민우는 옷장에서 얇은 담요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 회장이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담요 덮을게요. 자네가 이불 써요. 안 돼요. 할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오늘 밖에서 고생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며 실랑이를 벌였어요. 결국 최 회장이 이불을 덮게 됐습니다. 민우는 얇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책상 옆 바닥에 누웠어요. 최 회장은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형광등을 끄자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최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민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10분 후 돌아왔을 때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닐 봉투에서 삼각김밥 2개를 꺼냈어요. 참치김밥과 김치김밥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어요.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삼각김밥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민우가 삼각김밥 포장을 뜯어 최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최 회장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차가운 밥과 참치가 입안에 씹혔습니다. 맛있어요.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봅니다. 최 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오전에 파출소 가서 가족분들 찾아볼까요? 신원 확인하면 금방 찾으실 거예요. 최 회장이 삼각김밥을 천천히 씹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그런 건 없어요. 민우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텐 진짜 가족이 없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민우의 옥탑방에서 지내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어요. 처음에는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떨리던 손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8시에 집을 나섰어요. 배낭을 메고 관악구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녁 6시가 되면 편의점으로 출근해 밤 11시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각은 언제나 자정 가까이였어요. 최 회장은 혼자 남은 옥탑방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 방을 청소했어요. 비좁은 공간이지만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걸린 민우의 옷가지를 개켜 정리했어요. 작은 책상 위에 어질러진 공무원 시험 교재들을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최 회장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평생 집안일을 해본 적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11시 30분 민우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옥탑방 문을 열었어요. 삐걱.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라면 냄새였어요. 민우는 깜짝 놀라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최 회장이 작은 전기포트 옆에 앉아 라면 냄비를 적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봤어요. 배고플 것 같아서 끓여놨어요. 어서 앉아요. 최 회장이 라면을 2개의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민우는 책상 앞에 앉으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요리하실 줄 아세요? 예전에 자주 해먹었어요. 최 회장이 젓가락을 민우에게 건넸어요. 민우는 라면 한 젓가락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우와, 맛있어요.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 회장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뜨거운 라면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후루룩 소리만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낮에 심심하지 않으세요? 제가 없어서. 민우가 라면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민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최 회장은 민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는 외롭지 않나요? 혼자 사는데. 민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민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최 회장은 조용히 민우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민우가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진심이구나. 고마워요, 민우 씨. 정말 고마워요. 최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라면 그릇에서 김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금세 잠들었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알바한 피곤함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잠들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을 껐지만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평생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었어요. 민우가 보여준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결정해야겠어. 다음 날 오전 10시 민우가 도서관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최 회장은 옥탑방 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녹슨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향했어요. 300m쯤 걸어가자 빨간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부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주머니에는 동전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스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50대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동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가 최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패딩, 구겨진 바지.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원만. 급한 전화를 해야 해서요. 아주머니가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 건넸어요. 여기요. 힘내세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최 회장은 동전을 받아 다시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뚜뚜뚜.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딸깍. 여보세요? 김철수 변호사의 목소리였어요. 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철수. 전화기 너머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3초, 4초. 그리고 김 변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최 회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할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만나야겠네. 한 달 후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남동 최 회장의 대저택입니다. 2,000평 규모의 저택은 고요했어요. 정원의 소나무들은 겨울 햇살을 받아 푸르게 빛났고 분수대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관련 문서, 그룹 계열사 지분 현황표, 테이블 주위에 최태산, 최미선, 최준호 세 남매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최태산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검은 태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된 지 한참이 넘었어. 이젠 사망 선고 준비를 해야 해. 최미선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대 후반의 그녀는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경찰 수색도 끝났고 병원에도 미아로 접수된 사람 없대. 이젠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막내 최준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30대 중반의 그는 형과 누나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정말 돌아가신 건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최태산이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한겨울에 치매 노인이 국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벌써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형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 최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미선이 엑셀 파일이 열린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그룹 총 지분이 5조 2천억이야. 아버지 유언장대로면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지. 아니, 장남인 내가 경영권을 가져야 해. 지분은 6대 2대 2로. 최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왜 오빠가 더 많이 가져가? 회사를 경영할 사람이 지분이 많아야 의사결정이 빠르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최준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형, 누나, 아직 아버지 장례도 안 치렀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닥쳐. 너는 그냥 주는 대로 받기나 해. 최태산이 소리쳤습니다. 최미선도 가세했어요. 맞아. 막내 주제에 끼어들지 마. 최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최태산과 최미선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탁탁 쳤어요.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최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세 남매가 일제히 입을 다물고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철수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는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냉정한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최태산이 일어서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답 없이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세 남매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회장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거실에 폭탄이 떨어진 듯 정적이 흘렀어요. 최태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최미선은 눈을 깜빡이며 김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최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최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최미선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데요? 그건 회장님의 뜻에 따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가 찍힌 공식 서류였어요. 최태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세 분의 그룹 임원직 해임 통보서입니다. 최태산이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어요. 임원 해임 통지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대체... 최미선이 서류를 낚아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치매 환자잖아.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은 건강하십니다. 공증인 앞에서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최준호가 김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정말 괜찮으세요? 건강하신 거예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네, 최준호 이사님. 회장님은 무사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세 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세 남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최태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최미선은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아버지 친자식인데.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짜 자식처럼 행동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거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참고로 새 유언장에는 여러분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회장님의 전 재산은 다른 분께 갑니다. 최태산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하지만 김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세 남매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최미선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최태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대체 누구야? 누가 우리 재산을 가져간다는 거야?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지분 계산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서류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다시 한 달 전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입니다. 15층 공증 사무실 앞에 김철수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깔끔하게 면도한 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검은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를 맸어요. 구두는 윤이 났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얼마 전 국도변에 쓰러져 있던 노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본래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 두 사람은 공증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는 60대 공증인이 책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무성 회장님. 공증인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최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유언장 문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유언 공정증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유언자 최무성, 주민등록번호. 최 회장은 조용히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첫 번째 조항. 본인의 전 재산 5조 2천억 원을 강민우에게 상속한다. 두 번째 조항. 장남 최태산, 차녀 최미선, 삼남 최준호에게는 각각 1억 원씩 상속한다. 세 번째 조항. 그룹의 모든 경영권은 강민우에게 양도한다. 공증인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최 회장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몽블랑 만년필이었어요. 30년 동안 사용해온 펜이었습니다. 이 펜으로 수백억,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해 왔어요. 하지만 지금 쓰는 이 서명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어요. 최무성. 세 글자가 종이에 새겨졌습니다. 최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됐어. 김 변호사가 옆에서 입회인으로 서명했습니다.
공증인도 자신의 도장을 찍었어요. 딱! 도장 찍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공증이 완료됐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봉투에 넣어 김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철수. 네, 회장님. 이 유언장은 내가 죽은 후에만 공개하게. 김 변호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회장님. 그리고 민우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김 변호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최 회장이 김 변호사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자네도 고생 많았네. 30년 동안. 송구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일찍. 됐어. 이게 내 선택이야. 두 사람은 공증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회장님,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혼자 갈게. 자네는 유언장 잘 보관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밖에서 헤어졌어요. 최 회장은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최 회장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관악구 낙성대역으로 가주세요. 네. 택시가 출발했어요.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강남의 높은 빌딩들, 한강 다리, 여의도 증권가. 평생 이 거리를 달리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텅 비어 보였어요. 민우와 보낸 일주일이 내 인생 수십 년보다 더 소중했어. 택시는 한강을 건너 관악구로 향했습니다. 40분 후 낙성대역 앞에 도착했어요. 최 회장은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보였습니다.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녹슨 계단이 나타났어요. 최 회장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저녁 6시 옥탑방 문 앞에 도착했어요. 최 회장이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삐걱. 문이 열리고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책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보니 방금 도서관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안 계시길래 걱정했잖아요. 최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 산책이요? 이 추운 날씨에요? 민우가 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손이 엄청 차가우신데 어서 들어오세요. 민우가 최 회장을 방 안으로 이끌었어요. 난방기를 틀고 최 회장을 앉혔습니다. 제가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민우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은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사구나. 물이 끓고 민우가 종이컵에 녹차 티백을 넣어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고맙네. 최 회장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함이 퍼졌어요. 할아버지,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민우가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10시 두 사람은 나란히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형광등을 껐고 방 안은 어두웠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어요. 응?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외롭지 않아요. 최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민우의 손을 찾아 꼭 잡았어요. 나도 자네 덕분에 살았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아니야.
정말이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어둠 속이라 민우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잘 자요. 자네도 잘 자게. 민우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은 민우의 손을 더욱 꼭 쥐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정말 고마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최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언장 작성 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최 회장의 건강 상태는 모두가 알지 못한 채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새벽 5시 옥탑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어요. 민우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옆에서 들리던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눈을 비비며 몸을 돌렸어요. 이불 속에 누운 최 회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우가 조심스럽게 최 회장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는 최 회장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이불을 걷어내고 최 회장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어요.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제발. 민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뚜뚜. 119 신고센터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관악구 낙성대동. 청솔빌라 옥탑방이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진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민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최 회장에게 돌아왔어요. CPR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을 세게 눌렀어요. 11, 12.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제발 눈 떠주세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분 후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옥탑방 문이 벌컥 열리고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구급복을 입은 대원들이 재빨리 최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한 명이 최 회장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심전도 기계를 꺼냈어요. 삐, 삐, 삐. 평평한 직선만 나타났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으며 민우를 돌아봤어요.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민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구급대원이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십니까? 민우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세요. 보호자 연락처 아십니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구급대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신원 미상 노인 사망. 영안실 이송 준비합니다. 30분 후 최 회장의 시신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민우는 멍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오전 8시 근처 서울대학교병원 영안실입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최 회장의 시신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천이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영안실 밖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가신 거예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우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민우는 혼자였습니다. 오전 10시 복도 저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어요. 김철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영안실 입구에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강민우 씨입니까?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최무성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민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무성 회장님?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네. 장례는 저희가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민우 씨는 걱정하지 마시고 회장님의 유언대로 상주석에 있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요? 그게 무슨... 김 변호사가 민우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회장님을 잘 보내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물어볼 기력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형 장례식장입니다. 5성 호텔 지하 1층 VIP 장례식장이었어요. 입구에는 고 최무성 회장 빈소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빈소 안은 하얀 국화로 가득했어요. 중앙에는 최 회장의 영정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최 회장의 모습이었어요. 눈빛은 형형했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상주석 맨 앞에 민우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완장을 찼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계 총수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우 앞을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빈소 뒤편 최태산, 최미선, 최준호 세 남매가 서 있었어요. 모두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상주석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최태산이 상주석 맨 앞에 앉은 민우를 노려봤어요. 저 애가 대체 뭐야? 왜 상주석에 앉아 있는 거지? 최미선도 팔짱을 낀 채 민우를 째려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애를 어디서 데려온 거야? 최준호만 복잡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어요. 저 사람,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된 거지? 조문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50명, 100명, 200명.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어요. 빈소는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2시 김철수 변호사가 빈소에 들어왔어요. 그는 민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우 씨, 내일 발인 후에 유언장 낭독이 있을 겁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김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유언장이요? 네.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뜻입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났어요. 민우는 다시 영정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최 회장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대체 누구셨던 거예요? 장례식장 밖에서는 취재진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장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2시 장례식장 6층 대형 회의실입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는 가죽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회의실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산, 최미선, 최준호 세 남매가 제일 앞줄 의자에 앉았어요. 모두 검은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최태산은 팔짱을 낀 채 앞을 노려봤고 최미선은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최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룹 임원 10여 명이 들어와 뒷자리에 앉았어요. 김철수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팀 5명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계사들과 세무사들도 참석했어요. 민우는 회의실 맨 뒤쪽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눈가는 여전히 붉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절 여기 앉게 하신 거예요? 오후 2시 정각, 김철수 변호사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연단 위에 올려놓고 마이크를 켰어요. 긱. 마이크에서 작은 잡음이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 최무성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 변호사에게 쏠렸습니다. 최태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공증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상 메시지도 준비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회의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빛이 들어왔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최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최 회장이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배경은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은 형형했고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나는 최무성이다. 스크린 속 최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최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나는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사업도 사람도 가족도. 하지만 말년에 깨달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최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했다. 치매에 걸린 척하며 효심을 시험했다. 스크린 속 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내 자식들은 나를 한겨울 국도에 버렸다. 최미선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나는 죽음을 기다렸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재산의 주인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 청년을 만났다. 강민우. 민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실 안 사람들이 일제히 민우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 청년은 편의점 알바로 하루 2만 원을 벌며 살고 있었다.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가난한 학생이었다. 스크린 속 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굶주린 나에게 자신의 알바비를 털어 따뜻한 밥을 사줬다. 3평짜리 옥탑방에서 자신의 이불을 내어줬다. 아무 데가 없이. 최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청년과 함께 살았다. 평생 누려본 적 없는 진짜 온기를 느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내 재산은 진심을 보여준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최태산이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나 최무성은 전 재산 5조 2천억 원을 강민우에게 상속한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모든 경영권도 강민우에게 양도한다. 쿵. 최미선이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내 자식들인 최태산, 최미선, 최준호에게는 각각 1억 원씩만 남긴다. 최 회장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태산아, 미선아, 준호야. 너희는 내 핏줄이지만 나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다. 돈만 바라봤다. 최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에게 마지막 온기를 줬다. 그게 진짜 가족이다. 스크린 속 최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민우야, 고맙네. 자네 덕분에 행복하게 떠난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어요. 회의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폭발할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3초, 5초, 10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최태산이 벌떡 일어나며 의자를 뒤로 넘어뜨렸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목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치매 환자였잖아.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 김철수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공증인 앞에서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있습니다. 최미선이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이건 사기야. 저 애가 아버지를 속인 거라고. 그녀가 민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강민우가 뭔데? 대체 뭔데 우리 재산을 가져가?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는 증거 자료도 남기셨습니다. 그가 봉투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겨울 국도변 휴게소 CCTV 화면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주차장에 멈춰서고 최태산이 최 회장을 벤치에 앉힌 후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최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건. 다음 영상은 편의점 CCTV였어요. 민우가 쓰러진 최 회장을 발견하고 업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돈으로 도시락을 사서 최 회장에게 건네는 모습도 보였어요. 회의실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유기 아니야? 친아들이 아버지를 버렸다고? 최미선이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최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 변호사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지만 증거 자료가 명확합니다. 최태산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소송할 거야. 끝까지 싸울 거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회의실 뒤편 민우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우의 울음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민우는 혼자였습니다. 5조 원을 상속받은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6개월 후 봄 어느 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최그룹 본사 40층 회장실입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봄볕을 받아 강물이 반짝였고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공원이 보였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거대한 책장이 한쪽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무성 회장의 사진이 은색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삼각김밥 포장지 하나가 작은 유리 케이스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6살의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제대로 매져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민우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가 돌아섰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비서 이수진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 최무성 장학재단 현판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들은 다 도착했나요? 네, 첫 장학생 50명이 모두 대강당에 모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 비서가 물러나고 민우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고 낡은 회색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 할아버지께 둘러드렸던 그 목도리였어요. 민우는 목도리를 코에 갖다 댔습니다. 아직도 할아버지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원하신 게 이거였죠? 오후 2시 여의도 최그룹 본사 1층 대강당입니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는 의자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무대 중앙에는 최무성 장학재단 현판이 붉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장학생 50명과 그 가족들, 취재진, 그룹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민우가 무대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럼 최그룹 강민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어요. 연단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누군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민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우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 알바로 하루를 버티는 학생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3평짜리 옥탑방에서 살았습니다. 민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어요. 그런 제게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추운 겨울밤 편의점 앞에 쓰러져 계셨던 할아버지. 민우는 무대 뒤편에 걸린 최무성 회장의 대형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받고 5조 원을 남겨주셨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신 건 돈이 아니라는 걸. 민우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2번째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우가 현판을 가리켰어요. 이 장학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 책가,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객석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할아버지도 이 재단도 모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민우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취재진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현판식이 끝나고 오후 4시 민우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번 학기 장학생 명단입니다. 민우가 서류를 받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김지수 22살 편의점 알바 중. 박준영 20살 아픈 어머니 간병 중. 이민지 19살 고시원 거주. 하나하나의 사연이 가슴을 찔렀어요. 민우는 명단을 천천히 읽으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살펴보셨듯이 저도 이들을 돌봐야겠어. 김 변호사님, 이분들 모두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민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매달 한 번씩 제가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요. 김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일정 잡아놓겠습니다. 저녁 6시 민우는 회사를 나와 택시를 탔어요. 관악구 낙성대동으로 가주세요. 네. 택시는 한강을 건너 관악구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익숙한 골목 입구에 도착했어요. 민우는 택시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그대로였어요.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녹슨 계단도 변함없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옥탑방 문 앞에 도착했어요. 녹슨 철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열쇠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열쇠를 문에 꽂고 돌렸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민우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쌓인 3평짜리 방이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책상, 옷걸이, 빈 공간. 민우는 구석으로 가서 바닥에 앉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그 자리였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빈 방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누군가는 오늘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폐기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을 것입니다. 6개월 전 자신처럼.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온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민우가 빈 방에 대고 말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최무성 회장은 5조 원을 남겼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남겼습니다. 바로 진심의 가치를.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눠주셨나요? 이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